국내 정세, 국내 정치의 눈치 같은 거를 보고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같은 건 이재명이 훨씬 크게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배짱을 부리고 막 뭐 니는 뭐 그래도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나오고 막 하는 들을 필요 없어. 그만 얘기해. 그쵸. 다 들은 얘기야.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트럼프랑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통역 마이크를 꽂고 있는데 이재명이 예의가 없어 이럴 수 있어요?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그 호쾌함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약간 강약이지. 근데 트럼프를 상대로 그럴 수 있냐? 트럼프 상대로 그럴 수 있으면 안 들리네요. 얘기가 없어. 트럼프를 상대로 그럴 수 있으면 그건 진짜 굉장한 인물인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제 뭐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 레벨로 대단하신 분은 아닌 것 같은 관계로 드디어 2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사흘째가 됐는데 통화 이후에도 뭐 통화를 했다. 워낙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그 어떤 언론보다도 발빠르게 셀프 보도를 하시는 스타일이신데 어떤 거에 뭐 의미가 뭐 별 의미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 의미가 좀 많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영국의 키어 스티머 총리도,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한국이 이제 나라가 위상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새로운 정상이 결정되고 당선되고 이제 취임을 하면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서방 우방국들, 선진국들 등에서 줄줄이 축전이 바로바로 오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SNS 시대니까 SNS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야 축하합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 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싸고 조용했고 심지어 영국에서는 그 키어 스티머 총리가 직접 뭘 한 것도 아니고 외무장관이 올린 트윗을 RT를 하나 했어요. 이건 뭐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 저 생일이에요 막 이러고 있는데 남들은 다 그냥 막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그래 선물 하면서 보내주는데 무슨 경품 같은 거 받은 거 이런 걸 선물로 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아예 그냥 언급을 안 하면 그건 또 그냥 뭐 바쁜가 보다라고 하겠는데 외무장관이 올린 트윗을 RT에서 그걸로 땡친다? 와 이건 굉장하죠. 그러니까 모욕적일 수가 있네요. 프랑스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여태까지도 아무 말 없어요. 마크롱도 트럼프 좀 잘생기고 좀 이렇게 젊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종인 관계로 뭔가 이슈가 있으면 무조건 뛰어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분도 그게 빠지지 않는 분인데 여태까지 아무 말 없었고 그렇죠. 미국에서 트럼프 통화가 굉장히 늦게 이루어진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적. 아니 왜냐하면 전화 통화라는 거는 어차피 일정 중에 끼워 맞추면 되는 거고 우리 쪽에서 못 맞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이 시간대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저쪽에서도 오케이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지연됐다는 것도 문제인데 그 외의 서방 국가들이 다 이렇게 냉랭하다? 게다가 이런 상태가 지속되니까 5시간 전쯤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시진핑이 이재명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이 지금 서방세계 한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국민이 뽑은 우리 소중한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서방세계 전체에 불신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심지어 중국에서는 약간 이렇게 그 틈을 벌려보려고 이런 기동까지도 좀 해봤다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축하 인사를 안 하는 편에 차라리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차라리 나왔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와중에 이래버리니까 굉장히 애매한 처지가 되어 있다. 사실 뭐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사흘 동안 전화 통화 하나 없었을 때 발 밑에 그 외교 라인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온 라인을 다 동원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전화 안 주냐, 언제 좀 줄 수 있냐, 뭐 하냐, 연락 좀 달라. 그렇죠. 온 라인을 다 동원했을 텐데 왜 이렇게 서방의 소위 우리 우방 세력들 혹은 준 우방 세력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
대한 온갖 사법 리스크 같은 건 차치하고 오케이. 그거야 뭐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사람이 예.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그분의 언행 같은 것도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비교해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뭐 없는 사례는 억지가 아닌 것 같고. 높아졌어요. 우리 예, 역치가. 그쵸. 예. 예. 근데 취임하고 나서 인선이 어떠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국무총리 내정자가 김민석. 근데 뭐 정치인으로서 뭐 이렇게 여러모로 긍정적인 활동을 하셨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미국 문화원 점거 시위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대사관. 예,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정치라는 게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를 보고 알았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건 사람을 누굴 쓰느냐로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리 미사여구를 갖다 붙여도 소용이 없고 또 반대로 아무리 말이 험해도 고운 사람들을 갖다 쓰고 있으면 그 험한 말을 하는 게 어떤 전략적인 행보로 이해가 될 여지도 있는 거죠. 인사가 만사입니다, 정말.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총리부터 시작해서 서방 세계 입장에 서방 선진국, 서방 자유진영 입장에서는 우려할 만한 인물들이 계속 이렇게 계속 들어가니까 참 예를 들면 뭐 한미동맹 관련해서 동맹파와 자주파가 있다고 대립한다고 할 때 자주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종석 국정원적으로. 예, 그렇죠. 이런 식 다 이러니까 이게 과연 한국이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정말 글로벌 패싸움이 벌어질까 말까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침묵으로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너무 오버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정도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태까지 밟아왔던 성장 공식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어떤 그런 미래 행보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실체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두 국가 중에 그쵸. 딱 두 국가만 예.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우리는 그 부분에 되게 사실 자긍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자긍심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특히 예. 민주당 지지자들 분들이 많이 자긍심을 느끼고 계신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자꾸 현실 도피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현실 도피? 트럼프랑 늦게나마 대화가 됐는데 트럼프랑 말이 너무 잘 통했대더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20분 통하면은 10분은 통역이고 예, 그러니까요. 뭐 골프 얘기 한 5분 했고 예.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자기들끼리 짤방도 만들고 뭐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썰도 풀고 막 이러면서 뭔가 뻔법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저는 안 뽑았지만 어쨌건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에요. 물론 과반수는 안 됐지만 아니 그냥 법적인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지 온 국민의 이 지혜를 모으고 의견이 잘 수렴되어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무조건 잘했다 우리 대통령 만세 우리 이재명 만세 이러고만 있으면 곤란하죠. 노 의원님이 저랑 비슷한 점을 찾았어요. 뭐요? 위에 지도 교수님은 이렇게 이쁨 받는 스타일은 못 됐죠. 보니까 마음에 없는 소리는 네. 찍어도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저도 그래서 큰 조직에 못 있어요. 마음에 없는 네. 소리 찍어도 못하거든요. 그렇죠. 실용예교. 과연 실용예고가 될 것일까? 이것도 이제 15일에서 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대비하는데 이 대통령이 그동안 실시에 예. 감사하문이다 예. 하면 된다. 땡큐가 없었네. 네, 그렇죠. 땡큐가 없었네. 예, 와. 땡큐를 안 하는. 어떻게 실용예고 어떻게 마련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용외교라는 컨셉 자체가 10년 전에 레파토리고 지금은 약간 너는 누구 편이냐고 묻고 있는 이렇게 좀 되게 문학적 표현을 빌자면 뭐 개와 늑대의 시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와 늑대의 시간. 너는 개냐 늑대냐 계속 이걸 이제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저 놈이 개인지 늑대인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게 개와 늑대의 시간인데 지금 모두가 모두를 향해서 과연 이 나라가 우리의 적인가 동지인가 이걸 계속 막 따지고 있는 이런 식의 분위기 속에서 실용 외교 표방 같은 게 현명한 방법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친미 드라이브 막 이렇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의혹을 받지 않는 어떤 스탠스를 왜냐면 지금 의혹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그거를 쌓아 나가는 과정을 생각을 해야지. 아, 우리는 실용 외교를 표방해서 정권이 수립됐으니까 실용 외교를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정세가 빨리 급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런 의견이 있어요.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뭐 직설적이고 예. 저돌적이고 뭐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뭐 우회로를 싫어하고 이런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얘기가 잘 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희망도 있습니다. 근데 캐릭터 네. 물론 이제 대통령 한 사람의 캐릭터가 정상 외교에서 실제로 중요합니다. 실제로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돌아갈 상황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또 트럼프의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라는 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몹시 곤란한 게 아니 단적으로 얼마 전에 지금 일론 머스크랑 싸운 거 생각해 보세요. 아, 남들이 볼 때는 둘의 캐릭터가 똑같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으면 아주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너무 잘 지내거나 완전히 원수가 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후자를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의 캐릭터가 똑같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잘 훈련된 정치인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오히려 이제 방송 예능에서 엄청난 커리어를 쌓은 전직 사업가에 가까운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쇼에 대한 감각도 그러니까 본인이 몸에서 가지고 있는 쇼에 대한 감각은 트럼프가 진짜 월등하고요. 그리고 어쨌건 국내 정세, 국내 정치의 눈치 같은 거를 보고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같은 건 이재명이 훨씬 크게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배짱을 부리고 막 뭐 니는 뭐 그래도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나오고 막 하는 들을 필요 없어. 그만 얘기해. 그쵸. 다 들은 얘기야.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아니 트럼프랑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통역 마이크를 꽂고 있는데 이재명이 예의가 없어 이럴 수 있어요?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그 호쾌함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약간 강약이지. 근데 트럼프를 상대로 그럴 수 있냐? 트럼프 상대로 그럴 수 있으면 안 들리네요. 얘기가 없어. 트럼프를 상대로 그럴 수 있으면 그건 진짜 굉장한 인물인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제 뭐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 레벨로 대단하신 분은 아닌 것 같은 관계로 또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형의 대북 송금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이게 근데 유엔 제재 위반 사항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렇다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유엔에서 제재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이 협상에 있어서 장애물이나 감정 요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이 그 카드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축전이 안 날라오냐 라는 얘기를 할 때 그냥 이런 겁니다. 유엔 제재 위반과 연루돼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근데 그게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리 브란트, 우리가 이제 그 독일 총리로서 많이 얘기하는 존경스러운 총리로 많이 얘기하는 빌리 브란트도 사실은 퇴임한 다음에 밝혀졌는데 퇴임한 다음 동독이 무너지고 나서 밝혀진 사안이 빌리 브란트의 가장 아끼는 비서가 동독 스파이였어요. 그러니까 동독의 첩자 전략이 그러니까 스파이 전략이 굉장했기도 하고 과연 빌리 브란트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휘둘렸느냐 영향을 받았느냐 이런 것도 지금도 논란이 꽤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던 관계로 그냥 이렇게 쭉 왔죠. 쭉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건 이화영 뭐 평화 뭐 부지사 뭐 아무튼 이화영 그 유죄 판결이 딱 나온 그 시점에 동독 스파이가 발견된 거랑 비슷한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진짜 동기가 뭐냐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죠. 이거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본인이 뭐 실토한 것도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게 다른 나라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놓고 역지사지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빌리 브란트가 동독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일단은 그게 정설이긴 합니다. 정설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빌리 브란트의 정권의 정책 등 기타 등등이
동독의 첩자의 영향을 안 받았을 수는 없잖아요. 가장 가까운 비서가 스파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까지 시큰둥도 아니고 냉랭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약간은 경계 같은 느낌을 하고 있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전개여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뭐 실용외교를 해야지 뭐 이 발상으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요.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알다시피 트럼프는 워낙 뛰어난 사업가이기 때문에 상대의 약점을 그냥 두고 보질 않거든요. 무조건 자기가 대차대조표를 그려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관세에 대한 협정을 우리 너무 늦었어요. 사실 그동안 관세에 대한 협정 다른 나라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하고 있었죠.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 그대로 실용 가능할까?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일단은 다행이면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나 다를까 취임 후 100일이 이제 지났나? 아무튼 뭐 이 정도 상황이 됐더니 너무 많이 물어뜯기고 힘이 빠져가지고 과연 동맹국 상대로 이런 관세 깡패 협정을 본래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자체가 미지수가 되어 있는데 많이 철회했죠. 그렇죠. 많이 그 자체가 백돌했죠. 미지수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아쉬워지는 거는 국민의힘 쪽입니다. 아니 한덕수 총리 카드가 이게 대선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애매하거나 희박해 보일 시점이면은 그냥 철회를 하고 차라리 국정 안정성을 유지를 해서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은 그래도 일을 좀 합니다. 라는 거라도 지켰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어설프게 너무 많이 선거에 올인했다가 지금 가재도 있고 구역도 있고 아무튼 다 이러고 있는 상태고 지금 두 마리 토끼를 한 마리도 못 잡았죠.